2023년 2월 10일입니다. 2월도 열흘이 지나갔네요. 의사의 성범죄. 그러니까 이제 진료하는 의사가 자신의 환자, 마취된 상태에서를 성추행, 만지고 성기라든가 아니면 사실 상식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죠. 그건 진짜 아주 중한 범죄죠.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의사들의 그 나쁜 범죄가 제대로 잘 처벌받지 않거나, 특히 문제는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 면허가 다시 회복되거나,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 신해철 가수를 죽게 만든 강모 외과 의사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쇼닥터죠. 이런 또 그 외에도 그 사람 외에도 신해철 외에도 여러 의료사고 번번이, 이게 상습범이죠, 상습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이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지 못하는, 그래 그건 뭐 의사 실력이 부족했거나 뭐 그랬다, 그거는 이제 그래 좋아, 보수 교육이라도 뭐 될까 모르겠지만, 근데 성범죄를 저지른 이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마취된 상태에서 인턴, 뭐 레지던트 마취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이런 새끼들을 도대체, 이런 것들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주 극악한 성범죄자죠. 이번에 이제 그 마취 상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이모라고 하는 산부인과 인턴, 대형 병원에 1년 6개월 법정 구속됐어요. 뭐 이거는 1년 6개월 형량 그 이상, 이건 중대하죠. 자신의 생명을 맡겼는 자기 자신한테 거기를 성추행한다, 그것을 성추행한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덕관념 자체도 없는 놈이고, 2019년 4월에 대형병원 인턴, 산부인과 인턴으로 수술 전 대기 상태인 여성을 성추행, 준강제추행으로 검찰은 3년 구형했는데 법원은 1년 6개월 했어요. 이것도 뭐 의사 프리미엄입니까? 뭘로 본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인했다고 하면 반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반을 깎아줬어요? 글쎄, 그것도 참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보건복지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회 의료법 관련된 직회부 의결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원 같은 데가 있죠. 말하자면 미국은 양원제니까, 뭐 일본도 양원제지만 독립돼 있고, 그래도 이제 연방하원, 연방상원 이렇게 분담을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근데 우리는 그 상원의 기능을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법사위가 이제 뭐 체계 작구 수정을 한다는 미명하에 법을 거의 통과시켜 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의료법이라든가 간호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의료법은 여야 공히 이거는 문제 있다. 강력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냥 경범죄라든가 가벼운 뭐 재산범죄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해당되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그래,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 그러니까 보건복지위는 이미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의사단체, 의사협회 이놈들이 로비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통과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법 개정 때 이런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자라고 해서 그나마 이게 좀 뭐 대폭도 안 된 거죠. 다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복지위죠. 예, 5분의 3 의결로 직회부, 즉 말하자면 본회의의 직회부. 사실 이거는 법사위의 월권이자 아니 뭐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토론을 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게 이제 소위 법사위의 정쟁화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건 그 법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법사위의 상원 기능은 사실은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기본적인 어쨌든 요번에 이제 뭐 몇 개의 6, 7개, 7개의 법이 통과됐는데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본회의 직회부 그럼 한 달 내에 이제 뭐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니까 그냥 통과되면 뭐 야당이 뭐 다수나 여당 뭐 이건 그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여당에도 간호사, 야당에도 간호사, 또 뭐 여당에도 의사, 야당에도 간호사 관련되게 다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와 관련 간호사 그리고 또 의사들의 중범죄 행위에 대한 의사원 시소는 여야가 적어도 국민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이건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뭐 특히 정쟁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워낙 그 상식 밖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중범죄,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의사 새끼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지네들의 그 엊그제 이제 제가 만났던 정의당 정책위 의장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의사 정원이 OECD 꼴찌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명이 부족하다. 지금 한 6만 명? 6만 명이 헷갈리는데 6만 명 정도가 면허가 있는 현업 의사인데 근데 적어도 7, 8만은 돼야 된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의사도 대부분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 몰려 있고 특히 서울 뭐 이런데 진짜 필요한 물론 이제 자본주의 체제니까 뭐 지가 어디 가서 개업해서 그거야 지가 알아서 할 거지만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되는 공공의료 영역은 있는 거다. 그럼 공공의료 영역에서 그 정도의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공공의료 말하자면 지금 감염내과라든가 아니면 외상외과라든가 뭐 지금 아동 청소년 관련된 그런 소아과, 소아외상과라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부인과의 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은 안 되지만 이 사회의 유지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의료 영역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의사를 수입하자. 말하면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이 중남미 쪽에도 의료 교육 받은 애들이 있는데 물론 걔네들도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면허를 지금 로스쿨처럼 의학 전문 대학원 뭐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의사들의 반대로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일본식으로 지자체의 공공의료 의사를 10년 정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 복무만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줘라. 월급을 기본적으로 처우도 되게 좋게 해주고 그러면 사실 뭐
충분히 있다. 근데 그거를 꼭 이 의사처럼 그러니까 뭐 서울대 공대 애들이 이렇게 오는 뭐 카이스트의 이런 과학자 애들이 의대로 가는 이런 식 말고 이거는 진짜 국가의 자원 낭비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굳이 이렇게 아주 똑똑한 애들이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걔는 자연계에서 연구를 할 애들이 임상의사를 하는 그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기에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차라리 미국처럼 그게 아니라 차라리 펀드 매니저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굳이 피를 보지 않고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많이 있으면은 굳이 이 고급 두뇌들이 의사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우리가 왜 그렇게 가겠어? 지금 이 꼴이 납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 배분이라든가 분배라든가 아니면은 이 인력의 배분이라는 게 완전히 그 초기득권 중심으로 돼 있어 갖고 이런 나라가 안 망하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 어쨌든 그것보다는 요번에 간호법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법 내에 간호 것도 있는데 굳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의료기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법이 따로 있냐? 아니 의사법은 없지만 의료법이 의사법으로 대체되는데 주로 이제 의료법이 의사와 관련된 건데 그리고 의료기사는 따로 있어요, 법이. 그러면은 그래서 간호사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협회에서도 반대하기도 하고 우리 간호조무사 법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의료법 내에 의사와 간호사의 어떤 적절한 업무 권한 뭐 이런 부분인데 둘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간호사법으로 이제 가고 일정 정도 그러니까 간호법이죠. 정확히 간호사법이면 논란이에요. 이제 간호법으로 가고 나중에 이 의사들과 또한 뭐 되게 절충할 게 있으면 절충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의사들의 면허 박탈 부분은 면허 취소 부분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에서 잘 처리가 돼서 제발 그 의사들 자정이 됐으면 좋겠고 누가 걔네들 돈 벌어먹는 거 뭐라 그래요. 근데 돈은 벌어먹되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은 아니 범죄 저지른 의사는 없어야지. 그게 상식 아니냐. 누가 니네들 돈 버는 거에 뭐라 그러느냐. 연봉을 뭐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근데 적어도 성범죄 의사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아무튼 그런 법이 요번에 직회부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산부인과 인턴 강제추행 그거 연결되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의 점주를 살해 후 강도살인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검거 금방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검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사실 치밀하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 다시 교도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놈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공기 마시고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범죄만 생각하는 놈을 어떻게 바깥에 내보냅니까? 교도소 내에서 뭘 하든 이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살게 하면 돼요. 그게 맞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무고한 힘없는 사람들이 칼에 맞고 죽임당하고 성범죄 당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정작 가둬야 될 놈들은 안 가두고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빨리 그래도 잡혀서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신고를 받고 어떤 출동을 했어요. 집에. 근데 이제 그럴 경우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택을 수색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집행하면서 수색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과 연관이 되고, 그럼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일정 받으면은 그 대상자의 주변에 있는 간단한 눈에 보이는 위험 정도는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일이 신고했을 때는 영장이 아니죠. 즉시 위험을 제거하게 신고가 되는데, 문제는 그 주거지를 예를 들면 거실로 들어갔어요. 문 열어갖고. 그래서 이 방에서 이제 출동해갖고 뭔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안쪽 방을 문을 열고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느냐? 영장 없이. 영장 있어야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5월 8일쯤에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보복소음 신고를 받고 거주지를 들어갔어요. B씨의 거주지를. 들어가니까 나는 소음 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시면 집을 확인하겠다 라고 하고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동의를 받았는지가 지금 좀 모호한데,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범죄 예방, 제지, 위험 방지를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출입이라는 게 강제로 문을 열고 가는 것과 연관이 되느냐. 문제는 저기에 의심이 되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랫집에서, 이거 밑에 거기에 우퍼 같은 뭐 스피커 아니면 윗집에서, 그래서 그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문을 저 안방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열고 하는데 이게 경주법상의 범죄 예방 위험 제지와 연관된 거냐, 아니면 영장 없는 수색이냐,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인권위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인권위도 사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형태의 대법원의 판례는 아닙니다. 법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가기관의 권고적 의미는 갖죠. 이게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예방, 제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의 조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장주의 예외느냐. 근데 영장주의 예외가 아니다. 왜냐? 지금 저기에 우퍼 스피커가 있을 거라는 추정. 근데 그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긴급하게 사람이 죽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경직법상의 위험 방지라고 하는 건 지금 칼이 막 날아들고 그 정도의 뭐 위험 정도이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경직법의 근거가 아니다. 수색행위는.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동의도 사실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경직법의 특별한 이 위험방지 조항을 준용해서 폭넓게 했던 거를 인권위가 상당 부분 상당히 이 제한을 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걸 마련해야죠. 자, 가서 전 저 수색 좀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근데 그 문서로 사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 녹음기 같은 걸.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몸에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겁니다. 가서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뭐 녹음돼 있으니까 서로 간의 오해를 피하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런 것도 여태까지는 그냥 관례상 대충 해왔는데, 이것도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판사들이나 아니면 이 국가의 수사권이나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쉽게 너무 국민의 인권을 쉽게 봐왔던 것 때문에 그 규정이 세세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가 이 어제 하려고 했던 거는 22년 만에 붙잡힌 강간살인범, 이른바 골프 연습장 여성 강간 살인범인데요. 이게 1999년에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했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노상에서 여성의 차를 태워 살해했는데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미제 사건은 남았는데 당시에 그 몸에서 이 피해자 몸에서 DNA가 나왔습니다.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냐면 왜 22년이면 공소시효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겠죠. 1심에서는 강간 살인이 연결된 거라고, 강간 후에 거의 연결돼서 살해했기 때문에 강간살인, 살인죄죠. 그리고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없을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형태의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살인죄니까 그런 거죠. 근데 강간과 살인, 죽음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 강간은 강간이고 강간 후에 때려갖고 결국은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럼 강간 플러스 폭행치사가 되는 거죠. 폭행치사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강간죄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폭행치사는 폭행죄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러니까 이 2심에서 이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이거는 연결된 게 아니다. 1심에선 그러니까 무죄죠. 잡았음에도. 근데 2심에서는 아니다. 짧다. 즉 말하자면은 이 강간당한 그 피해 그것과 죽음 사이에 짧기 때문에 사실은 강간과 폭행치사를 분리할 필요 없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때렸겠고 강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강간 이후에 바로 짧은 과정 연결 동작으로 그래서 죽은 거니까 사실은 강간살인이 맞다. 그러면 살인죄니까 살인죄로 공소시효고 살인죄의 공소시효 중에서 DNA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좀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죄와 유죄를 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범인이 그 여성을 강간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 못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왜냐면 DNA가 나왔고. 근데 그 강간과 이 여성의 죽음 사이에 연결된 강간살인이냐 아니면은, 근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의 손상 정도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전체 시간을 보면은 짧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때려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여기서 이제 다른 형태의 반대의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게 이 쟁점 자체가 이 고의성이지 않냐. 그러니까 폭행치사와 살인은 고의성인데 강간 후에 때리기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걸 예상했겠냐라고 해서 이제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공소시효 10년은 이미 지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자가 그러니까 무죄는 그건 공소시효 무죄인 거고, 어쨌든 이 10분 내에 이 강간과 피해자의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대법원에 가서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강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10분 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정황상 미필적 고의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사실 강간한 자와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을 한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공범이다, 공동 정범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조금 이거는 이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 범죄의 재구성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1심에서도 사실은 그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한 번 더 이거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시간상으로 폭력의 미필적 고의로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강간이라는 범죄가 진행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의도, 그러니까 강간을 한 후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강간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수사와 기소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1심 법원과 2심 법원과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재구성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법리적 재구성만을 생각해서 범죄적 재구성을 놓친 부분이 아닐까. 두 개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